예. 자, 보자. 얘는 무한에 대해서 찾는 개념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집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무한하고 집합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개념이 아니라 얘는 무한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수학적 개념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야. 자, 우선 제일 첫 번째 1분 한번 보세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무한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 그러면 무한의 개념이 아주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야. 무한은 원래 유한한 것에 반대의 개념으로 만들어졌대. 그럼 유한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것, 한정되어 있는 것 이런 뜻이거든. 그럼 무한의 개념은 뭐냐면 얘들아 없는 것 이런 뜻이었어. 그래서 예전에는 고대의 무한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예 없는 것, 있는 거의 반대말 있을 유에다가 없을 무를 썼거든요. 그래서 옛날 고대 사람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대로 본다면 무한은 세상 모든 현실의 존재들의 유한성을 부정하는 개념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거야. 우리는 지금 무한대라는 건 정말 많다 이런 의미로 쓰고 있잖아. 근데 옛날에 무한은 없을 무니까 없다라는 개념으로 썼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존재를 다 부정해버리는 거야.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모든 게 없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무한의 개념을 이런 생각은 인간의 직관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고대인들은 무한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피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무섭죠.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게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무한의 개념을 회피한 이유는 현실의 존재를 모두 다 부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무한은 인간의 직관을 뛰어넘는 거라고 했잖아. 직관이 뭐야 얘들아? 눈으로 보이는 것.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면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봄이 되면 꽃이 피어서 눈에 보이잖아요. 모든 여러분 유한한 것들은 눈에 보이는데 없는 것들은 눈에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무섭고 여러분 이게 두려운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무한이라고 하는 개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즉 직관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고대인들은 회피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랑 지금 얘들아 무한의 개념이 같아야 달라요? 완전 다르죠. 그쵸? 그래서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하지만 무한을 과학적, 수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는 후대의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계속 변화하게 되었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없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지금처럼 정말 얘들아 무한, 아주 많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 그럼 이 말을 통해서 우리 다음에 나올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무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된 거야 얘들아? 변했거든? 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가 다음에 나올 내용인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얘들아 수학적,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는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한번 봐보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무한을 현실적 무한과 잠재적 무한으로 구별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무한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했다라고 정리해주면 되는 거지. 자, 현실적 무한은 실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무한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적 무한은 실체가 존재하는 애들이야. 그 실체가 존재하면서 끝없이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현실적 무한의 정의고요. 그 다음에 잠재적 무한은 가능성으로만 생각하는 무한을 얘기한대. 그러면 이거는 잠재적 무한의 정의죠. 자, 그러면 두 개의 차이점은 뭐야 얘들아? 현실적 무한은 언제가 존재한다, 여기 눈에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직관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잠재적 무한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럴 것 같아,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가능성으로 찾는다는 거야. 종류 좀 달라 얘들아.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 예시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설명해 주려고 하네. 자연수가 1부터 시작해서 1씩 계속 커진다면 이걸 계속 세는 거 가능하죠? 이런 시간만 있으면 이런 계속 자연수를 셀 수는 있죠. 그런데 가장 큰 자연수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무한의 개념이니까. 그러면 이 경우는 여러분 계속 세워도 어차피 얘들아 이 자연수는 계속 여러분 뭐가 나올 거야 얘들아? 계속 무한의 개념이 나올 거거든. 그래서 아무리 얘들아 셀 수는 있어도 가장 큰 수가 뭐고 가장 끝에 있는 수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 수라고 하는 개념은 현실적 무한이어야 되는 거야? 잠재적 무한이어야 되는 거야? 잠재적 무한인 거야. 왜? 끝이 어딘지는 가늠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실체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잠재적 무한이 돼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자연수의 집합은 하나의 완결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가능성만으로 존재하는 잠재적 무한에 해당한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잠재적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당장은 셀 수는 있어도 정말 끝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거. 이거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에 대해서도 시간은 끝과 얘들아 시작이 알 수가 없대요. 그쵸? 그럼 여러분 여기도 끝을 알 수가 없네? 끝을 알 수 없다라는 건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도 시간을 뭘로 보고 있다는 거야? 잠재적 무한으로 본다는 거야. 그래서 시간도 잠재적 무한이에요. 그래서 끝이 없고 시간을 쪼개어서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임의대로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초라고 하는 단위 제일 최소의 단위를 만들긴 했어요. 근데 이 초라고 하는 단위보다 더 쪼개고 더 쪼개고 더 쪼개고 계속 쪼갤 수는 있지만 그 끝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시간은 무한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즉 잠재적 무한인 거지. 자, 무한은 무한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끝없이 전개되기 때문에 무한히 큰 대상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대. 즉 무슨 말이냐면 가장 끝에 있는 수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무한히 증대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계속 커지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죠. 계속 커지는 것은 전체 모습을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 이 커지는 것의 전체 모습을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다시 봐봐. 여러분 1, 2, 3, 4, 5, 6, 7, 8 이렇게 숫자가 커지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커질 거야? 그 끝 알 수 있어 없어? 그게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전체 모습을 확인한다라는 건 끝을 한다라는 뜻이야 얘들아. 끝. 그러면 이 끝을 안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적 무한은 존재를 부정을 하고 잠재적 무한만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무한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럼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겠다. 현실적 무한을 설정하기는 했는데 이 세상에 현실적 무한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한 거야. 왜? 끝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모두 다 잠재적 무한만 있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위로 올리면 무한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는 중세까지 쭉 이어지게 되었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잠재적 무한을 지지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잠재적 무한을 지지했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현실적 무한에 대한 연구는 19세기 말 수학자 칸토어에 대해서 이루어진 거야. 그럼 여러분 칸토어는 무한인데 무슨 무한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한 거야? 현실적 무한. 아까 얘들아 현실적 무한이 뭐였어?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분 현실적 무한이 얘들아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안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얘는 왜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냐면 끝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칸토어는 여러분 현실적 무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얘를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판독을 해보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고 이거는 칸토어의 입장이거든. 그러면 칸토어는 여러분 이걸 존재를 규정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분 지금 논증을 쓰고 있고 어떻게 증명했는지를 이제 찾아주면 될 것 같아. 자, 이 끝을 찾아냈는지 안 찾았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19세기 말 수학자 칸토어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제 우리 글의 짜임을 한번 살펴보면 선생님이 네모 표시하면서 쭉 짝짝짝 연결해 놓은 애들 있지. 오래전부터 아리스토텔레스, 중세, 그 다음 19세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통시적으로. 여러분 쉬는 순서대로 쓰고 있지? 그래서 여러분 옆에 날개 부분에 통시적 관점이라고 쓸 거야. 통시적 관점이라고 써주고. 자, 칸토어 계속 한번 가볼게요. 자, 칸토어는 집합을 바탕으로 무한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무한을 찾아내기 위해서 수학적 개념이 누굴 활용한 거냐면 집합을 활용한 거예요. 자, 이 무한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집합의 원소 수인 기수를 제시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수라는 건 집합에 그 들어가 있는 개수를 다 셀 수 있는 수들을 설정을 해놓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한을 여러분 집합으로 규정하고 그 집합 안에 숫자를 다 셀 수 있는 기수로 이 사람이 설정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칸토어가 제시하고 있는 여러분 어떤 무한의 크기야 얘들아? 현실적 무한에 대해서 연구했다고 했으니까 현실적 무한의 크기를 여러분 뭐 하는 방식인 거냐면 이거를 여러분 비교하는 방식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크기를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자. 자, 칸토어는 두 집합 A, B를 1대1 대응이 되면 집합 A, B는 같은 기수, 똑같은 여러분 이제 수를 가지고 있고 그 두 집합의 크기가 일정하다라고 크기가 같다라고 규정을 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뭘 하고 있냐면 집합에 있는 기수를 가지고서 기수만 같으면 여러분 뭐가 된다고 하냐면 크기가 같다라고 설명할 수 있대. 그러면 집합의 크기를 비교하는 이 방법에 전제 조건을 지금 넣어놓은 거예요. 자, 지금 어떤 전제 조건이 들어갔냐면 여러분 A, B의 집합이 뭐가 되면 1대1 대응이 되면 그러면 기수가 똑같고 기수가 같으면 크기가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뭐가 포인트냐면 1대1 대응이 되냐 안 되냐 이것만 찾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령 여러분 예를 들었어. 그럼 이 예시를 한번 살펴보자. 자, 자연수의 집합과 짝수의 집합이 있을 때 짝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고 자연수의 집합은 짝수의 집합보다 2배가 더 많은 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린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수학적 개념이에요. 우리는 수학적 개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이걸 뭘로 볼 거냐면 무한을 찾아내는 논증의 방법으로 봐야 되거든요. 얘들아, 집합이라고 하는 건.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장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수학적 개념이야. 그래서 우선은 선생님이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쓸 건데 그 일반적인 건 이거는 수학적 접근이에요. 근데 칸토어는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 크기를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지만 각각의 자연수를 그 자연수에 1을 곱한 숫자와 계속 짝을 지어서 두 집합의 모든 원소는 여러분 짝수와 자연수가 1대1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수학은 당연히 여러분 자연수의 집합이 있고 짝수의 집합이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 짝수가 자연수에 속하는 거 당연한 거야. 그리고 얘보다 숫자가 더 2배의 개수가 더 많다는 건 당연해.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자연수 1, 2, 3, 4, 5 이렇게 얘들아 만약에 집합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 숫자 2를 다 곱하는 기수를 만들 거래. 숫자를 만들 거래요. 그럼 얘가 2, 4, 6, 8, 10 이렇게 얘들아 집합이 만들어지면 이거 짝수랑 똑같지 않니? 그러면 짝수하고 지금 자연수의 그 개수가 똑같아지지 않겠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러면 자연수의 크기나 그러면 여러분 이 짝수의 크기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개념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에 모아져 있는 거에 A, B, C가 있어. 여기에 얘들아 A보다 작은 여러분 2분의 A가 있고 2분의 B가 있고 2분의 뭐 C가 있다 이렇게 한다면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면 똑같아지지 않을까? 이런 인식으로 출발한 논증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개념이 아니야 얘들아. 자,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기수 같죠? 기수가 같으면 여러분 크게 어떻게 돼야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1은 2, 2는 4, 3과 6은 짝이 지어지는 수식이 돼버리고 이러한 대응이 무한히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두 집합은 1대1로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집합은 기수가 같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기수만 같은 게 아니야. 그러면 1대1 대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집합의 뭐가 같다? 크기가 같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했다는 건 크기를 찾아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자연수가 우리 무한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짝수의 집합도 무한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무한의 크기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 현실적인 여러분 이 무한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크기를 찾아냈거든요. 얘는 끝을 알 수 없다라는 건 얘가 어느 정도로 커질지 얘들아 크기를 알 수 있어 없어? 크기를 알 수 없었거든? 그런데 여러분 칸토어는 크기를 찾아낸 거야. 그래서 즉 여러분 얘가 끝을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즉 왜 끝을 알 수 있냐면 크기를 찾아냈기 때문이에요. 그 크기가 얘들아 진짜 가늠은 좀 안 되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크기인지 자연수라고 하는 무한과 그 다음에 이 짝수라고 하는 무한은 정말 얘들아 크기를 정할 수 있겠구나. 크기를 찾아낸 거야. 그래서 이 칸토어의 얘들아 이 무한을 잠재적 무한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무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 무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크기라고 하는 실체를 찾아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사람의 연구는 현실적 무한에 대해서 찾아낼 거야. 자, 왜 얘들아 이걸 무한을 잠재적 무한이라고 하지 않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잠재적 무한이라고 하지 않고 현실적 무한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는 크기를 찾아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또 다른 여러분 이제 무한 개념들을 한번 더 살펴볼 거야. 자, 그림은 여러분 선생님 옆에다 그리면서 같이 갈 테니까 여러분 네 번째 문단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연구를 할 거예요. 자, 칸토어는 자연수의 집합과 유리수의 집합도 기수가 같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대. 그럼 이 말은 유리수의 집합과 그다음 자연수의 집합이 기수가 같다라는 건 여러분 그럼 뭐가 같다는 뜻이야? 크기가 같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 사이에 크기를 증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크기를 증명했으니까 유리수도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 생각했을 때 무슨 무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얘들아? 현실적 무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임의의 두 유리수 사이에는 수많은 유리수가 존재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리수 A와 B, 그럼 여러분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숫자를 그냥 넣어버리다. 만약에 얘들아 1과 3이라고 하는 숫자 사이에는 또 다른 숫자가 있대. 그럼 또 다른 숫자라고 하면 여러분 그러면 제가 평균을 내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2분의 얘들아 이거 더해줄까 하니까 4. 그래서 즉 2라고 하는 숫자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러면 2와 3 사이에도 그러면 2와 3 사이에도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2.5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면 2분의 5가 나오는 거고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두 수 간의 얘들을 계속 가운데 숫자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가운데 숫자들을 계속 찾아낼 수 있는데 이게 계속 무한으로 계속 찾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A와 B 사이의 유리수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성질을 조밀성이라고 해요. 그럼 조밀성은 두 수 사이에 아주 많은 숫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조밀성의 정의는 두 수의 사이에 들어가는 숫자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야. 자, 근데 자연수는 조밀성이 없어. 왜 자연수에 조밀성이 없냐면 1과 2 사이에는 다른 숫자 들어갈 수 없거든요. 자연수는 그냥 1, 2, 3, 4, 5, 6, 7, 8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수는 조밀성이 없고 여러분 유리수는 여러분 무한으로 계속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유리수는 조밀성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유리수와 자연수의 뭐가 돼야 되더라? 차이점이야. 그치? 조밀성이 있냐 없냐는. 자, 유리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포함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수학적 뜻이에요. 자, 여러분 칸토어는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집합을 이용해서 여러분 이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 무한의 개념을 논증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개념이야. 그래서 여기도 이 수학적 여러분 개념을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이 사람 칸토어에게 연결해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유리수의 집합이 얘들아 자연수의 집합을 가지고 있다는 거 다 알고는 있지만 따라서 이 유리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집합보다 기수가 크다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칸토어는 대각화 증명을 통해서 두 집합이 1대1로 대응된다는 걸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렇게 수학적 개념을 얘기해주는 이유는 그 수학적 개념을 활용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거지. 칸토어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숫자들을 활용해서 무한의 개념을 찾기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여러분 두 번째 무슨 걸 증명했냐면 대각화 증명을 한 거잖아요. 이 대각화 증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즉 이걸 통해서 1대1로 증명했다는 건 유리수의 집합과 자연수의 집합의 뭐는 같다? 크기가 같다. 이거 증명해낸 거야. 자, 그러면 그림 1번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 같이 한번 가볼게요. 그림 1에서 첫 번째 행은 1을 분모로 하고 있는 분수를 자연수를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행을 봤더니 1분의 1, 1분의 2, 1분의 4, 1분의 4, 1분의 5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이건 어차피 1, 2, 3, 4, 5, 6 이걸 얘기하니까 자연수를 의미한대.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행은 자연수를 상징한다. 자연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러면 이런 규칙에 따라서 n번째 행은 n을 분모로 하는 분수가 쫙 나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행은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 2분의 4, 2분의 5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만약에 그럼 여러분 네 번째 행은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쭉 만들어 나가면 화살표 방향에 따라서 하나씩 세면서 1분의 1, 2분의 1, 3분의 3처럼 동일한 수들을 다 지워나갈 거예요. 그럼 동일한 수라는 건 여러분 다 자연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애들. 그러니까 즉 얘는 숫자가 무슨 숫자 얘들아? 이거 1이잖아 얘들아. 1 똑같은 숫자 다 지워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여러분 쭉 가운데 있는 거 딱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지울 수 있는 거 1분의 2도 2분의 4도 다 똑같은 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얘네 다 지워도 되겠다 얘들아. 그치? 이런 숫자를 다 지우면서 모든 걸 제외하면 모든 양의 유리수를 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유리수의 배열에 자연수를 1부터 하나씩 대응시키기 시작을 하면 자연수와 유리수는 1대1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런 식으로 숫자를 여러분 세면서 여기 이렇게 가면서 이 숫자들을 세면 똑같은 숫자를 하나씩 다 지우는 거야. 그러면 남아있는 것들이 여러분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자연수랑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 남아있는 숫자들이 남아있는 숫자가 자연수랑 대응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대응되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해줬잖아. 그걸 가지고서 결론을 낸 건 유리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집합과 기수가 같다. 그러면 이게 증명의 결과예요. 그러면 기수가 같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크기가 같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림 2번도 한번 보면서 이러면 우리 5번 다섯 번째 문단 한번 가볼게요. 칸토는 대각선 문법을 통해서 실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집합과 1대1로 대응되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을 했대. 그럼 이 말은 자연수의 집합과 이러면 실수의 집합이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다는 건 기수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기수가 다르다는 건 크기가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크기가 다르다는 걸 증명해냈다. 자, 여러분 대각선 문법의 우리 구체적인 여러분 방법을 한번 살펴보자. 0과 1 사이의 모든 실수를 무한소수로 나타내고 이와 같이 일일이 얘들을 다 나열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림을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첫 번째 행에 있는 애가 무한소수야. 이렇게. 이런 무한소수의 대표적인 애가 이런 원주율 같은 애들이잖아요. 계속 끝없이 이루어지는 애들. 그런 애들을 여러분 계속 만든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요렇게 R1, R2, R3, R4 이렇게 계속 만들 건데 이 모든 여러분 이 무한소수는 무조건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 얘들아? 0과 1 사이. 그러면 여러분 모든 이 수들은 0보다는 커야 되고요. 이 무한소수들은 모두 다 1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러면 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여러분 이 모든 실수들을 무한소수로 지금 다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림 2번 보면서 그림 2의 첫 번째 무한소수에 R1의 소수 첫 번째 자리인 A11 이 자리에 다른 숫자를 바꾸어서 새로운 소수의 첫째 자리에 두고 두 번째 무한소수 R2의 둘째 자리 A 이 두 번째 자리에는 다른 숫자를 바꿔서 새로운 소수의 둘째 자리에 계속 두는 이런 식으로 계속 새로운 무한소수를 만들어내면 그러면 원래 목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계속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자리에 얘들아 계속 0부터 얘들아 9까지 계속 새로운 숫자를 또 만들어. 그러면 이 새로운 숫자들을 넣을 때마다 계속 무한소수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잖아. 여기도 여러분 계속 여러분 또 숫자를 넣으면 계속 무한소수를 만들어내니까 그러면 이 무한소수를 끝없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얘는 끝을 알 수가 없네. 계속 끝없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 계속해서 무한소수를 만들어낼 수 있고 0과 1 사이의 모든 무한소수를 나열했다는 가정은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계속 만들 수 있으니까. 왜? 여기서 얘들아 계속 숫자를 바꾸면서 끝없이 계속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대각선 논법의 구체적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얘는 실체가 있다 없다. 이 무한은 실체가 없어. 그러면 이 무한은 여러분 끝을 알 수가 없는 여러분 무한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자연수, 유리수, 그 다음에 아까 짝수는 여러분 끝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크기를 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얘는 끝을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아래 부분 갈게. 즉, 실수는 조밀성을 보여. 왜? 여기서 계속 그 사이에 또 다른 숫자, 또 다른 숫자, 또 다른 숫자 계속 만들 수 있잖아. 근데 조밀성을 보이지만 자연수와 1대1 대응이 되지가 않고, 그리고 실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집합보다 기수가 크기 때문에, 왜 기수가 커요, 여러분? 계속 아까 무한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집합이나 유리수의 집합보다 더 큰 무한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 여러분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데, 그러면 기수가 훨씬 더 실수가 크기 때문에 크기 또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 당연히 커야지. 근데 자연수의 집합의 크기와 유리수의 집합의 크기는 어때요, 여러분? 크기가 똑같죠? 그래서 얘네는 똑같은데 실수의 집합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야. 그러면 무한도 훨씬 더 크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거지. 한편 이 칸토어는 모든 무한 중에서도 가장 큰 무한을 절대적 무한이라고 이름을 명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절대적 무한의 예시에 들어가는 애들이 누구야, 그러면? 실수지. 실수가 바로 이러면 절대적 무한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까 얘네들은 무슨 무한이었어, 얘들아? 현실적 무한이었거든, 얘들아. 그러면 절대적 무한의 정의가 들어가고요. 자, 이 칸토어는 절대적 무한은 10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인간은 절대적 무한을 절대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 자, 무한에 대한 칸토어의 연구 결과는 당시 수학자들에게 환영을 받기도 했어. 왜? 무한이라고 하는 걸 크기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이러면 그럼 우리가 무한을 계속 찾아나갈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엿본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근데 비판을 받기도 했대. 아니 무슨 집합이 어디 그 자연수에다가 거기 곱하기 2를 해가지고 무슨 짝수랑 똑같이 만들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이거는 말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수학적으로 접근해서 이게 말이 돼? 이거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상반된 입장을 보였던 거죠. 근데 무한을 회피하던 여러분 그 고대 태도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려고 무한을 현대수학과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이 칸토의 의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든 여러분 현실적 무한이랑 그 다음에 얘들아 가장 큰 무한인 절대적 무한을 구분을 해봄으로써 무한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해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절대적 무한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무슨 무한이랑 거의 비슷해? 잠재적 무한이랑 비슷한 거지. 왜냐면 끝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칸토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완전 반박한 건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가지고 올 건 가지고 오면서 거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현실적 무한의 크기를 찾아낸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옆에 날개 부분의 조밀성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자, 여러분 자연수는 조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1, 2 사이에 없잖아, 얘들아. 근데 여러분 유리수는 1, 2 사이에 또 다른 숫자 만들 수 있죠. 2분의 얘들아 2분의 1 만들 수 있고, 혹은 여러분 2분의 3 만들 수 있고, 얘 만들 수 있어. 실수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조밀성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 크기를 한번 보세요. 크기를 한번 보면 여러분 자연수나 유리수의 크기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실수는 훨씬 더 어때요? 훨씬 더 커요. 그래서 기수도 여러분 얘네들은 기수가 똑같은데 실수는 기수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이 두 개는 현실적 무한에 가까운 여러분 이 무한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실수는 여러분 아까 절대적 무한에 가까운 무한의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 다 하셨으면 여러분 넘어가셔서 미세조류로 갈게요.
이런 미세조류랑 바이오 연료. 그래서 이러면 이 친환경적인 이런 바이오 연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연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서술 방식. 바이오 연료는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되는 연료로 길고 느린 자연적 과정을 거쳐서 생성되는 화학 연료와는 달리, 그러면 뭐하고 뭐를 비교하고 있어 얘들아? 바이오 연료하고 화석 연료를 비교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제일 처음부터는 이러면 두 대상을 비교하는 서술을 쓰고 있는 거죠. 자, 이거와 달리 짧고 빠른 인위적인 과정을 거쳐서 생산이 돼요. 그러면 이러면 여기서 자연적 과정, 길고 느린 자연적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이런 화석 연료의 대표적인 애가 혹시 뭐가 있을까? 석탄, 석유 이런 애들인데, 이러면 석탄 같은 경우도 이러면 이 땅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압력이나 어떤 변화를 겪어가지고 그 석탄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러면 짧게는 여러분 거의 몇천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만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길고 느린 자연적인 과정이라는 건 땅 속에서 오랜 시간 화석화의 과정을 거친 연료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게 석탄이랑 석유 같은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석탄, 석유야. 근데 얘네들은 되게 오래 걸리지만, 그런데 바이오 연료는 너무 빨리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지. 자, 바이오매스라는 건 살아있거나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유기체와 그 부산물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 식물인 조류나 아니면 동물의 배설물까지도 이게 모두 다 바이오매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바이오매스에서 뭘 뽑아내는 거야? 연료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거나 죽어있는, 여러분 죽은 지 얼마 안 된 유기체에서 그 유기체의 어떤 변화에서 여러분 연료를 뽑아내거나, 아니면 여러분 살아있는 애들, 식물인 이 조류나 동물에게서 여러분 그 재료를 뽑아낸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얘가 바이오매스의 정의가 되는 거고, 이 바이오 연료는 기존 화석 연료에 비해서 일산화탄소나 미세먼지, 탄화수소, 독성 물질 등 대기 오염의 물질이 배출이 매우 적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 바이오 연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제시를 해준 거거든. 근데 여러분 이 특징은 이렇게 딱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 대기 오염에 얘들아 나쁜 여러분 그 성분들을 배출을 덜 한대. 그러면 훨씬 더 친환경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지. 친환경적이다. 여러분 빨리 만들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되게 환경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또한 또한이라는 건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특징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아. 바이오 연료를 연소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화석 연료보다 별로 적지는 않아.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 그 이산화탄소 얘가 바이오 연료를 연소한다는 건 얘를 이제 얘들아 우리가 석유처럼 이런 기름처럼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도 여러분 우리가 차에다가 쓰거나 아니면 얘를 태워서 난방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이산화탄소 많이 나온다는 거야. 이러면 뭐처럼? 석유나 석탄처럼 이산화탄소가 많이 방출이 되지만,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바이오 연료의 원천이 되는 식물의 광합성 과정에서 식물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훨씬 많이 줄여줘요. 근데 여러분 석유나 석탄이 만들어내는 애들은 대부분 뭘 만드냐면 이산화탄소를 얘들아 그걸 사용해서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일산화탄소나 미세먼지, 탄화수소, 독성적인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내. 그러니까 얘네들을 재활용하기가 되게 어려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얘들 바이오 연료는 봐봐. 바이오 연료는 여러분 뭐에서 뽑아내요? 아까 조류나 얘들아 동물의 얘들아 배산물이나 이런 거에서 난다고 했잖아. 근데 이거는 지금 조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거든. 식물인 이 조류에게서 얘들아 뽑아내요. 이 바이오 연료를. 바이오매스에서 얘들아 이 바이오 연료를 뽑아내면 얘를 여러분 연소를 했을 때 뭐가 만들어진다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 근데 여러분 우리 고이 식물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생물들이 생장을 하려면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그 광합성을 할 때 재료가 뭐예요? 이산화탄소를 먹는 건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여러분 산소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얘네들이 생장할 때 쓴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얘가 이렇게 생장할 때 CO2를 쓰고 있으니까, 그럼 봐봐. 자기가 얘들아 이 생장에 썼던 CO2를 여러분 이거를 CO2를 계속 생장에 쓰고
조류가 그 생장을 하면 여러분 바이오 연료가 되고 바이오 연료에서 다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해도 그게 다시 또 다른 조류에게 생장을 할 때 필요한 성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얘가 이산화탄소는 많이 뽑아내더라도 지가 다시 쓰고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재활용이 되고 있는 거잖아. 이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이것도 친환경적인 거네.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지 않게 된다는 거야. 그럼 정리해볼게. 연소에서 얘들아 나타나는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양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양에서 여러분 뭘 할 거냐면 여러분 이거에서 여러분 원료 식물인 즉 조류 원료 식물인 조류가 얘들아 생장기에 흡수하는 양을 만약에 빼면 그 남아있는 CO2가 바로 이 이산화탄소 바이오 연료가 뽑아낸 순 배출량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순 배출량이 많이 줄어들 거야. 그럼 보세요. 만약에 얘들아 화석 연료는 여러분 얘가 연소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다양한 여러분 성분들을 뽑아낼 거야. 그럼 그 다양한 성분들이 대기를 오염시키는 게 얘들아 만약에 1000이 나온다고 한다면 얘도 얘들아 지금 CO2가 얘들아 연소가 되는 과정에서 여러분 거의 비슷하게 한 800 정도 나온다고 해볼게. 800이 나와. 근데 그 중에서 조류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조류 이 세상에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조류의 얘들아 생장에 필요한 CO2로 사용이 되는 게 600이라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 CO2를 뽑아내는 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200이 남는 거야. 그래서 그걸 순 배출량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화석연료랑 비교를 했을 때 여러분 이 연소되는 과정에서 뽑아내는 배양출량들이 훨씬 더 적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번째 특징도 여러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것도 친환경적인 거네. 그래서 얘는 친환경적인 요소도 있고 그리고 얘들아 얘가 자기한테 계속 얘들아 다시 생장에 쓰고 연소하고 생장할 때 쓰고 연소하고 이런 과정은 순환적인 과정이죠. 그래서 친환경적이면서 순환적인 그런 기능들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 다 하셨으면 지금 두 번째 문단을 갈게요. 최근에는 이 미세조류를 바이오 디젤의 원천으로 삼는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한참 진행 중이다. 이런 바이오 디젤이라고 하는 건 바이오 연료. 바이오 연료에 얘를 엄청 많이 쓰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게 최근 경향이에요. 자, 조류는 민물과 바닷물뿐만 아니라 폐수와 열수,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서도 살 수가 있대. 그런 서식하는 여러분 수생식물로 그 종류의 지구상에 확인된 것만 3만 종이고요. 추정하기로는 10만 종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정말 많은데 일반적으로 조류는 광합성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서 유기물을 생산하면서 산소를 배출을 해요. 그러면 광합성을 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아까 이 이산화탄소가 언제 쓰인다고? 요거에 생장할 때 쓰인다고 했었지? 이렇게 쓰이는데 현재 지구 대기 중에 산소의 절반 가까이를 조류가 공급하고 있대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 얘들아 조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네 지구에. 그러면 여러분 얘가 모두 다 얘들아 바이오 연료의 재료가 된다고 한다면 널린 게 재료네. 여러분 석유나 석탄은 여러분 이 양이 여러분 무한해요? 한정적이죠. 근데 얘는 바이오 연료로 쓸 수 있는 애들이 이 지구에 널리고 널린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 연료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걸 계속 연구를 하는 거야. 왜? 재료 구하기 쉽죠. 그리고 이 과정은 얘들아 친환경적이죠. 그리고 순환적인 과정을 통해서 얘들아 대기 오염 안 시키잖아요. 되게 긍정적인 면모들이 많아서 얘를 연구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류는 막대한 이산화탄소를 유기물에 흡수를 시켜서 온실 효과를 완화하는 역할까지도 하는 거야. 그래서 대기의 오염들도 얘들아 완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주면 되지. 그럼 빈칸 넣어볼게 얘들아. 조류는 그러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종이 유한한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하죠. 그래서 여러분 종 다양성과 자,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종만 다양한 게 아니야. 여러분 서식지도 되게 다양했어 얘들아. 그치? 어디서든 너무 잘 자라. 그래서 서식지의 다양성의 특성으로 바이오 연료의 재료로 여러분 지금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지구에서 주된 산소를 여러분 만들어주는 게 누구라고? 이 조류 애들이래. 그래서 여러분 산소 생산자는 바로 조류야. 그러면
자기네가 연소해서 CO2를 뽑아내도 바이오 연료가 뽑아내도 이 조류들은 여러분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주고 다시 얘들아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산소를 제공해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김나나 넣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뒷부분 또 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 얘들아 지금까지 읽은 부분 정리해보면 이건 여러분 조류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기능들이에요? 부정적인 기능들이에요? 긍정적이죠? 그래서 선생님 순기능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순기능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야. 자, 좀 위로 올리고 자, 그래서 이 조류 중에서도 단세포 미생물을 미세조류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조류가 아까 정말 종류가 많았다고 했잖아. 그 중에서도 정말 얘가 미생물의 형태로 되어 있는 조류도 있대. 그럼 얘도 식물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 미세조류에 정의가 들어가고요. 자, 이 지구 환경에서 미세조류는 막대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바이오매스로 전환을 하면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소비해서 환경에 도움을 주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막대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바이오매스로 전환을 하고 있대요. 왜냐면 광합성을 하잖아요. 광합성에는 빛이 필요하죠. 그럼 빛이랑 이산화탄소가 들어와야 그래야 얘들아 산소와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태양 복사 에너지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야. 왜? 광합성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얘가 이산화탄소를 소비해서 환경에 도움을 주는 거. 그럼 즉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원래 여러분 얘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원래 이산화탄소를 여러분 흡수하는 양도 많았겠지만 바이오매스로 전환이 됐을 때 더 많은 여러분 양을 소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더 많은 이 CO2를 활용하고 있는 게 바로 미세조류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미세조류는 대량으로 배양할 수가 있죠. 왜? 크기가 작으니까. 크기가 작은데 효과는 조류랑 비슷하니까 여러분 얘를 대량으로 배양할 수가 있고 기존의 식용 작물에 비해서는 단위 면적당 오일 생산량이 50에서 100배나 더 많대요. 여러분 왜 오일을 생산해야 돼? 바이오 연료가 뭐야 얘들아? 우리가 석유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하든 여러분 우리가 난방을 하려면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얘네들한테서 오일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일이 다른 식물들보다 뽑아내는 양이 어마어마하대요. 자, 그러면 우리 식물들에서 오일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올리브유, 여러분 카놀라유 이런 애들 있잖아. 그렇게 식물에서 얘들아 우리가 기름을 뽑아낼 수 있거든. 근데 얘 미세조류는 더 많은 양들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매일 수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대. 그럼 매일 수확이 된다는 건 잘 자란다는 거야? 잘 안 자란다는 거야? 잘 자란다는 뜻이지. 얘들아 식물이야. 미생물이긴 하지만 식물이야. 조류가 식물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점으로 여러분 얘네들이 연료 작물로 얘들아 왜 장점을 가지고 있냐면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거. 이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다른 애들보다 오일 생산량이 50에서 얘들아 100배가 더 많다라고 하면 그럼 여러분 생산도 많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재료를 끊임없이 계속 구할 수 있지. 그리고 얘들아 그 재료를 통해서 훨씬 더 단위 면적당의 많은 오일 생산량을 얻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여러분 얘네들 빠른 성장들. 그래서 다른 대상들보다 훨씬 더 여러분 빠르게 효율적으로 재료를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계속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을 한 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3분간은 우리 잠깐 쉬는 시간 하고 그 옆에 거 조금 더 한번 봐볼게. 자, 3분간 보세요. 자, 미세조류에서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기 위해 거쳐야 되는 5개의 단계는 준주 선택, 대양 수확, 지질 추출, 바이오 디젤 전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얘가 미세조류에서 기름이라고 하는 그 연료를 뽑아내는 과정은 총 5개의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나올 내용 예측할 수 있겠다. 이걸 생산하기 위한 단계 과정. 이런 서술 방식을 쓰겠지? 자, 준주 선택 단계에서는 배양할 적절한 미세 종류의 종을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미세 종류 조류가 엄청 많으니까 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적합할지를 뽑아내는 거죠. 고려할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장 속도. 왜 성장 속도가 중요해?
빨리 해야 되니까. 그치? 그리고 수학 효율. 이러면 수학을 했을 때 어느 정도로 효율로 내가 연료를 뽑아낼 수 있는가. 그리고 오일 수득률. 오일을 어느 정도 얻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세포벽에 있는 미세 조류의 수학 효율은 오일 수득률은 이 세포벽에 없는 미세 조류보다 매우 낮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포벽이 있는 여러분 미세 조류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세포벽이 있으면 여러분 얘가 뭐가 되냐면 이거를 얻어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미세조류의 세포벽은 이 대부분 일반 박테리아에 비해서 너무 두꺼워서 이 파쇄를 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여기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여러분 파쇄를 하려면 그만큼의 노력과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효율적이야, 비효율적인 거야? 비효율적인 거야. 그래서 세포벽이 없는 애로 얘들아 채양팩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세포벽이 얇거나 아니면 없는 균주의 개발은 에너지나 이 비용 절감 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여러분 좋은 균주를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요소를 확인하면 되는 거네요. 세포벽이 얇거나 없거나. 그래서 얘는 세포벽의 얇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장 여부는 어떤 속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대? 아주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대. 그래서 빠른 속도의 성장 여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얘네들을 이제 선택했으면 얘네를 이제 키워야 되잖아. 배양 단계로 한번 가볼게요. 자, 배양 단계는 미세조류의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면서 바이오매스를 생산을 해요. 그러면 우리 아까 이런 바이오매스에서 바이오 연료로 전환을 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바이오매스를 생산하는데 배양은 에너지원에 따라서 자가용량 배양과 타가용량 배양과 혼합용량 배양으로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이 미세조류로부터 바이오매스를 생산하기 위한 가장 흔한 방법은 자가용량 배양이야. 왜냐면 내가 추구적으로 따라온 거 뭘 안 해도 스스로 용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 자, 그러면 광합성을 하면서 에너지원으로 빛을 사용하면서 무기탄소이나 이산화탄소를 유기탄소인 유기물로 변환을 시켜요. 그럼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광합선의 과정에서 아까도 태양 복사 에너지 쓴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빛을 가지고서 빛이랑 CO2를 사용을 하면 여러분 이 무기탄소인 애가 얘들아 유기물로 바뀌고 그 유기물이랑 여러분 뭐가 나오지 얘들아? 산소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여러분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여러분 얘네가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 거야. 광합성을 통해서. 스스로. 자, 그러면 이게 자가 용량 이 배양의 정의이기도 하지만 얘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해. 얘는 스스로 에너지원을 구한다는 점에서 가장 바이오매스를 생산하기가 가장 수월하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자, 타가용량 배양은 유기물에 함유된 유기탄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해서 자가용량 배양에 비해서 세포의 성장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호기성 세균으로 오염될 가능성도 매우 낮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얘는 이미 얘들아 그 유기물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식물에게 유기물을 제공을 하고 그 유기물에 함유되고 있는 유기탄소를 이용해서 얘가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아까는 여러분 자가용량은 에너지원을 어디서 얻은 거야? 빛에서 얻었거든? 얘는 여러분 유기물에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광합성을 하지 않고 다른 요소에 의해서 이 에너지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여러분. 그걸 하지 않고 바로 여러분 그냥 강아지한테 먹이 주듯이 여러분 유기물을 그냥 바로 줘버리는 거야. 그러면 훨씬 더 시간이 단축이 돼버리는 거지. 시간이 단축되니까 세포 성장이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호기성 세균으로부터 오염이 가능성이 적대요. 자, 이거 정리해 볼게요. 우선은 타가용량 배양의 정의이기도 하고 이 정의를 가지고서 얘만 가지고 있는 특징을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자, 근데 왜 얘들아 호기성 세균과 오염될 가능성이 왜 낮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냐면, 여기 본문엔 안 나왔지만 호기성 세균도 빛을 에너지원으로 자라요. 그러면 자가용량 배양에 빛을 많이 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빛을 많이 주면서 이 호기성 세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호기성 세균, 얘들아 호기성 세균은 자가용량 미세 조류와 여러분 동일한 같은 에너지원을 사용을 해. 같은 에너지원이니까 누구 얘들아? 선생님 금방 얘기했듯이
그치. 빛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배양할 때 같은 곳에서 번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같이 자라다 보니까 세균이 또 빨리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런데 타가용량은 빛을 쓰지 않잖아요. 빛을 쓰지 않으니까 호기성 세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균으로부터 덜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자, 또한 폐수에 있는 유기물의 유기탄소를 여러분 자 폐수에서도 미세조류 있다고 했었지. 여러분 열수에서도 미세조류 자랄 수 있다고 했지.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유기물의 유기탄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류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왜? 그 폐수 안에 이미 유기물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따로 유기물을 안 줘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용이 덜 덜 들고 폐수 중에 유기물을 여러분도 제거를 해주니까 폐수를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정화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문제 해결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타가용량 배양에 여러분 뭘 해주고 있냐면 계속 장점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네. 얘는 이런 환경에도 되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 쉽게 구할 수 있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혼합 영양 배양이라고 하는 건 그럼 말 그대로 혼합을 시킨 건가 뭐 합체겠죠. 자, 얘는 상이한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조류를 함께 배양을 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상이한 에너지원 지금 2개 나왔거든. 어떤 거 나왔어? 빛이랑 유기물. 그렇지. 그럼 빛을 쓰는 여러분 조류랑 그 다음에 유기물을 쓰는 조류를 함께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볼게 얘들아. 함께 키우면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원을 얻는 애들도 있어. 그러면 이런 애들은 여러분 무슨 영양 배양을 하고 있는 거야? 이 혼합 영양 배양에서 자가를 하고 있는 거야. 유기물에 함유된 유기탄소를 분리시키면서 에너지를 얻는 애들은 얘는 무슨 영양 배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타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가와 타가를 하고 있는 조류들을 합쳐서 배양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산화탄소의 흡수에도 효율적이고 바이오매스 생산성도 더 높일 수가 있고 오염의 위험도 적으며 근데 여러분 오염의 위험에 가장 적은 건 사실은 누구야 얘들아? 타가가 제일 적어. 그런데 얘는 여러분 상대적으로 여러분 자가보다도 여러분 이 세균의 오염에 대할 가능성도 낮다라는 거죠. 바이오매스의 조성을 다양하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배양 중에 생성된 유기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미세조류 자체에 침전을 유발을 시킨대요. 자, 그러면 위에는 여러분 뭔가 생산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 조류에 침전을 유발을 시킨대. 가라앉게 만든다는 거야. 가라앉게 만들어서 수확하는 데 편리하대요. 여러분 미세조류 아까 크기가 단세포 정도라고 했으니까 크기가 이제 좀 뒤에 나오겠지만 아주 작은 크기야. 근데 그 작은 크기를 좀 수확하는 게 쉽을까 어려울까? 쉽지는 않아. 그래서 그 작은 크기를 이 수확하는 데 되게 어려운데 스스로 얘네가 어떻게 되고 있대요? 아래 가라앉는데요. 가라앉은 것만 쭉 가지고 오면 수확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 배양은 타가보다도 뭔가 얘들아 섞여 있으니까 타가보다 뭔가 특별한 뭐 엄청 얘들아 특출난 이런 장점이 없어 보이는데 이걸 왜 많이 활용하냐? 수확할 때 팔게 하려고. 이런 장점이 있는 거야. 그럼 자 정리해보자. 여러분 아무런 돈이 덜 쓰이고 얘들아 쉽게 얘들아 배양할 수 있는 건 자가예요. 그러니까 아까 자가를 제일 많이 쓴다고 했죠. 왜냐면 돈이 안 드니까. 왜냐면 유기물을 따로 주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그냥 스스로 빛만 주면 자기가 자라잖아요. 그런데 타가는 여러분 비용이 좀 들 거예요. 왜? 유기물을 계속 줘야 되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 얘네들은 오염에 좀 덜 위험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여러분 또 뭐도 할 수가 있냐면 저렇게 아까 얘들아 좀 더러운 폐수에서는 환경적인 요소들도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어. 혼합은 2가지의 장단점을 섞어놓은 건데 근데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건 수확에 편리하기 때문에 얘를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각각의 장점 다 같아 달라? 다 달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얘들아 정리를 했으면 그러면 이게 얘들아 혼합 영양 배양의 정의이자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빈칸들 다 채워 넣을 수 있을까 얘들아? 그러면 저기는 혼합 영양 배양의 뭐야 얘들아? 전 장점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는 장점.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5번째 단계 가서 얘들아 우리 5번째 문단 가서 수학 단계로 갈게요. 3번째 단계인 수학 단계는 리터당 1, 2g의 옅은 농도로 존재하는 미세조류. 그럼 얘들 미세조류가
1리터가 있으면 여기 1, 2g밖에 없대. 아주 작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존재하는 미세조류를 100배 정도로 농축하는 단계가 수학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여러분 어떻게 하기 쉽게 하려고 리터당의 애들을 이렇게 많이 농축을 시키냐면 우리 얘 기름 뽑아야 되잖아. 기름을 뽑아야 되니까 여기에 다른 성분들은 배제하고 오롯이 얘네들만 있어야 돼요. 미세조류들만. 그래야 미세조류만 쫙 짜가지고 기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면 그 기름을 만드는 게 뒤에 나올 지질 추출이에요. 그래서 지질 추출에 쉽게 하기 위해서 리터당 여러분 1, 2g 있는 게 아까 몇 배 정도 농축해야 된다고? 100배는 농축해야 된다고 했지. 그럼 몇 g을 만들어야 돼? 리터당 100에서 200, 자 1, 2g에 100배니까 그래서 100에서 200g 정도로 농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미세조류는 세포 크기가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매우 작아서 이 세포 사이의 정전기적 청력까지 작용을 해서 안정한 분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 이러면 항상 얘네들은 이런 폐수든 아니면 그냥 물이든 열수든 어떤 물에서는 얘네들은 서로 얘들아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냐면 청력의 형태를 가지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야. 분산되어 있대. 청력이 얘들아 무슨 의미지 얘들아? 밀어내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네들이 서로 조류들끼리 밀어내는 힘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밀어내다 보니까 분산되어서 존재하는 거야. 그럼 분산돼서 존재하니까 그래서 아까 리터당 얼마밖에 안 들어가 있다고? 1, 2g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배양될 때 어떤 농도로 배양되냐면 옅은 농도로 배양되는 이유가 청력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미세조류가 얘들아 청력의 얘들아 이 힘 때문에 서로 멀어지려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을 얘들아 하나로 쫙 모으는 작업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미세조류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응집을 시켜야 돼. 응집 뭔지 알겠지 얘들아? 얘네들을 쫙 모아야겠지? 침강을 시켜야 돼요. 침강은 가라앉게 해야 돼요. 가라앉게 하는 거 이미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까 얘들아 네 번째 문단에 침전이라는 단어 나왔잖아. 그래서 여러분 혼합 배양을 쓰는 이유는 이 수학할 때 얘들아 저런 침강 방법들을 따로 쓰지 않아도 스스로 침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할 때 편리한 거죠. 그리고 여과 얘들아 걸러내는 방식을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원심 분리를 통해서 물과 얘네들을 분리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긴 있지만 근데 모두 에너지가 다 많이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건 돈이 많이 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업화가 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직 바이오 연료가 흔하지 않은 이유가 상업화가 어렵다는 거야. 왜?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러면 이게 돈이 많이 드는데 아까 혼합 배양은 여러분 돈이 안 들게끔 다 침전이 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훨씬 더 혼합이 유리한 방향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게 얘들아 그러면 수학 단계에서의 문제점이 나온 거야.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수학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근에는 자석 나노 입자를 이용해서 미세조류 수학 기술의 연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통 안에 이런 미세조류들이 있어. 그럼 그 미세조류 안에다가 자석 나노 입자도 넣어. 근데 이 자석 나노 입자도 나노의 크기거든. 나노 마이크로미터의 크기이다 보니까 미세조류랑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여러분 자석의 성질을 띠고 있는 애들을 딱 넣어주면 그러면 여러분 이 기술은 자석 나노 입자와 미세조류를 응집을 시켜. 그럼 얘들아 미세조류는 미세조류끼리 잘 붙어 안 붙어? 안 붙었거든? 그런데 이 미세조류가 자력에는 반응을 하나 봐. 그래서 자력을 이용해서 응집이 돼요. 그러니까 자석 나노 입자랑 미세조류가 이렇게 결합하는 거야. 이러면 원래는 응집을 하면 미세조류랑 미세조류가 이렇게 결합이 돼야 되거든? 근데 얘네가 잘 붙어 안 붙어? 안 붙으려는 성질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석 나노 입자랑 결합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자력을 가지고서 자석 나노 입자하고 여러분 여기 있는 미세조류가 이렇게 결합을 했잖아. 그리고 일단 자석을 가지고 우리 철가루 뿌린 다음에 자석 이렇게 움직이면 철가루가 샥 모이잖아요. 그것처럼 얘네들이 한 번에 샥 이렇게 응집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응집이 된 미세조류와 나노 입자를 빠르게 회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회수한 다음에 이 자력을 또 이용을 해서 얘들아 이 자성을 이용해서 자성의 나노 입자를 얘네들한테 분리하기도 쉬운 거야. 왜? 자성을 이용해서 얘네 분리하면 되거든? 그러면 그 두 개를 다시 분리해서 응집에 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아까 위에서 여러분 쓰는 것보다 얘들아 자성 나노 입자를 사용을 했을 때 계속 얘들아 얘는 재활용을 해서 얘네들을 계속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자력의 힘만 가지고 있어 그걸 원리만 이용하면 한 번에 응집해 모았어 그 모으고 나서 분리도 쉽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는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얘들아 지금 수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었던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아래는 화석연료랑 바이오연료가 이제 앞부분에 나왔었는데 앞부분에는 셀칸이 없어가지고 선생님 여기다 썼거든. 자 요거 정리하고 그 다음 단계 또 가볼게. 자 여러분 이 화석연료와 바이오연료의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 둘 다 여러분 이 태양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변환이 돼서 만들어지는 연료들이에요. 자 근데 화석연료는 그런 말이 안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화석연료도 태양 에너지를 사용해서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작업을 해. 자 그리고 바이오연료는 여러분 태양 에너지 뭘 쓰지 얘들아? 빛을 사용해서 광합성 과정을 통해서 이산탄소 만들어내잖아요. 그거 아까 쓴다고 아까 태양 복사 에너지 나왔었지? 그거 생각해주면 되고. 자 얘네들은 연소를 하면서 얘들아 무슨 탄소가 만들어져 얘들아? 유기탄소야. 여러분 유기탄소가 여러분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유기탄소가 무기탄소인 이산탄소로 변환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산탄소를 방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얘들아 뭘 배출하냐면 이산탄소를 배출하는 공통점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화석연료는 그 이산탄소가 막 일산탄소랑 독성물질 막 섞여가지고 대기오염을 시키지만 그런데 여러분 바이오연료는 이걸 다시 얘들아 뭘로 쓸 수 있어요? 자기 생장을 하는 데 쓰고 있으니까 훨씬 더 환경적이라는 거죠. 자 차이점 갈게요. 자 차이점은 여러분 생성기간으로 본다면 누가 훨씬 여러분 생성기간이 길어요? 화석연료가 엄청 길죠. 자, 재생 가능성으로 본다면 여러분 바이오연료 재생 돼야 안 돼요? 되죠. 왜냐면 CO2가 계속 순환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화석연료는 재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쓰면 끝이야. 자, 이산탄소의 순 배출량으로 보면 여러분 누가 훨씬 더 적었어? 바이오연료가 훨씬 더 적죠. 자, 오염물질 배출도 훨씬 적은 건 바이오연료죠. 이렇게 내용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가서 자, 여러분 이번에 네 번째 단계인 지질 추출 단계를 가볼게요. 자, 지질 추출 단계는 아까 얘기했듯이 얘들아 이건 기름을 빼는 과정이야. 그래서 미세조류가 바이오 디젤의 원료가 되는 지질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단백질, 염료소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해. 그럼 얘들아 다른 성분들이 있는데 왜 이게 필요해? 다른 성분들이 들어가면 연료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정말 얘들아 순 연료만 뽑아내기 위해서 다른 성분들을 어떻게 해버려야 돼? 이걸 빼야 되는 거야. 그 작업이 필요한 거지. 그러면 지질 추출 단계에서 여러분 이 단계가 필요한 이유는 바이오디젤 원료가 아닌 다른 성분들도 같이 있기 때문이다. 미세조류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지질은 두꺼운 세포벽 안에 일반적으로 기름방울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얘들아 그 지질을 추출한다는 건 세포벽을 뚫고 그 안에 있는 기름을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아까 세포벽이 어때야 된다고? 얇거나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효율적으로 세포벽을 파쇄할 방안과 다른 생체 구성 성분에 대비 지질 추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단계에서 균주를 선택할 때 세포벽이 없거나 여러분 얇은 것이 아니라 얇은 균주가 유리했던 거죠. 균주가라고 써도 되고 얘들아 얇은 것이라고 써도 돼. 자, 그래서 콩, 해바라기 씨 등으로부터 오일을 회수하는 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해온 유기용매 추출법을 미세 조류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해진 거예요. 얘도 여러분 식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에서 기름을 뽑아내는 것 이미 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걸 비슷하게 활용해서 미세 조류도 뽑아내려고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 기름으로 이제 완전 바꿔보자. 자, 바이오 디젤 전환 단계는 지질을 전이 에스테르화 반응을 통해서 바이오 디젤로 전환을 시켜요. 즉 바이오 디젤이라고 하는 게 얘들아 이 디젤이 연료잖아, 연료. 그치? 그 연료를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자, 얘는 지질을 메탄올과
에스테르와 반응시켜서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와 글리세롤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이거야. 지질하고 메탄올을 합쳐. 이 합치는 과정에서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가 만들어져. 글리세롤이 만들어져. 여러분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가 만들어지는데 얘가 디젤의 대체 연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찾아내려고 했던 게 얘야. 얘가 얘들아 바이오 연료야. 이게 연료야, 연료.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5개의 단계에서 얘들아 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원활한 전이 에스테르와 반응을 통해서 이걸 위해서는 촉매가 필요하대요. 근데 그럼 잡으세요. 전이 에스테르와 반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뭘 만들어내는 과정인 거예요?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잖아요. 이거가 하려면 좀 더 빠르게 촉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일반적으로 황산이나 염산 같은 산촉매도 있지만 근데 그거에 비해서 수산화 포타슘이나 수산화 소듐 같은 염기 촉매가 반응 속도가 너무 빠른 거야. 그러면 이런 반응 속도의 효과로 본다면 산촉매보다 염기 촉매가 더 빠르죠. 염기 촉매가 빠르기 때문에 그 촉매를 뭘로 쓴다? 염기 촉매를 쓰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염기 촉매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응물인 지질과 촉매의 혼합 및 접촉을 용이하기 위해서 염기 촉매를 메탄올에 녹인 균일계 촉매를 더 많이 사용해요. 원래 얘들아 지질에다가 누굴 합친다고 했더라? 메탄올 합치잖아. 그런데 그렇게 합치지가 않고 메탄올과 얘들아 촉매를 합쳐. 메탄올과 촉매를 합친 다음에 그걸 누구에다 넣는 거야? 지질에다 넣어가지고 이 전이 얘들아 그 에스테르와 반응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정리해볼게. 염기 촉매를 메탄올에 녹인 균일계 촉매를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여러분 효과예요. 그 효과는 여러분 정말 빠르게 이 촉매 과정을 통해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지. 자, 그러나 여러분 속도는 정말 빠르지만 그러나 이러면 분리된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가 점점 누적이 되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기름이 계속 만들어지다 보면 염기 촉매와 비누화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그러니까 비누화 반응을 일으키는 비누는 여러분 딱딱해요 아니면 액체예요 아니면 기체예요? 딱딱하잖아요. 고체잖아요. 고체처럼 변하니 뭉친다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원래 기름은 여러분 어떤 형태여야 돼? 여러분 액체 형태여야 되잖아. 근데 얘가 고체화가 되는 과정을 겪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돼서 생산된 바이오 디젤과 부산물의 분리를 어렵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부산물을 쉽게 분리를 해야 그래야 순 기름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 순 기름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체상 염기성 촉매를 이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여러분 고체 염기성 촉매를 넣어버리면 얘네 둘이 결합을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걸 넣었을 때 이런 비누화 반응을 안 일으키는 방법들을 고안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러분 쭉 봤을 때 이 바이오 디젤을 만들어내는 건 아직 완전한 건 아닌 것 같아. 계속 연구가 필요한 작업인 거죠. 자, 그럼 네가 넣어볼게요. 자, 바이오 디젤이 생산이 되면 촉매와 얘들아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비누화 작업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비누화 작업이라는 건 결합이 계속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이러면 고체상 염기성 촉매의 성격은 생산된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와 비누화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 동그란 표시해주면 돼. 여기까지 빈칸 다 넣었을까 얘들아?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넘어가서 우부가로 가세요. 그러면 7쪽에 그 일단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바이오 원료의 원료, 원천으로 삼을 수 있다. 얘가 너무 다양해서 원료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어디요? 7쪽의 두 번째 문단. 날개 부분에 원천. 적었어? 응. 자, 여러분 우부가를 가세요. 자, 여러분 우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부자가 지아비 부자야. 그러니까 남자라는 뜻이고 여러분 우는 어리석을 우자를 써요. 그러면 이 글은 어리석은 남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자, 여러분 이 글의 주제를 한번 보면요. 어리석은 남자들, 즉 우부의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비판하고 경계하는 작품이고, 자, 여러분 이 작품은 세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교훈, 풍자, 사실적 성격. 교훈은 새 우부의 도덕적 타락상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즉, 여러분 우리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배우는 걸 우리는 한자성어로 뭐라고 해? 반면교사라고 하거든. 반면교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난 저 사람처럼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풍자적 성격을 보면 여러분 윤리를 지키지 않고 타락한 삶을 사는 이 세 부를 비판하고 있는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판과 풍자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사실적 성격은 조선 후기에 얘들아 몰락양반의 삶이 이 정도로 몰락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얘들아 서민들이 이렇게 도덕성이 많이 타락했었구나. 이걸 보여주는 작품이야. 그래서 정말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정리해보는데, 여러분 이게 원래 지금 수능 특강에 들어가 있고 고3 6월 모의고사 연계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두 선생님들이 저번 중간고사에 냈던 문제 스타일을 보시면 지금 여러분 수능 특강에 들어갔던 작품들에서 거기에 진짜 긴 지문들이 들어가 있었잖아. 그 긴 지문들 대부분 다 일단 기출에 나왔거나 아니면 다른 사설 모의고사에 있었던 내용들이었거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그 기출들을 또 활용해서 문제 내실 수 있으니까 여기는 여러분 지금 수능 특강은 두 사람만 들어가 있어. 근데 아까 세 사람이 나온다고 했잖아. 그러면 마지막 사람은 여러분이 안 배워도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야. 똑같이 인간 쓰레기거든. 그냥 여러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부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지만 찾아내주면 되라서 두 가지 내용만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자, 우선은 제일 먼저 홍세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저 건너 홍세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 아비 덕분에 돈천이나 좀 가졌는데, 돈천이라는 건 여러분 적지 않은 돈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돈이 그래도 내가 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나 봐요. 그러면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 홍세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 우부 중에 한 명으로 화자가 얘들아 바라보는 시점 대상이고요. 그러면 즉 이 사람이 얘들아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뭐의 대상이냐면 비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의 행동들을 이제 쭉 정리를 해볼 거라서 여러분 선생님 이렇게 얘들아 음연 표시해서 밑줄 그은 애들 있지. 얘네들은 무조건 홍생원의 성격을 보여주는 행동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홍생원은요 돈은 좀 가졌는데 술 한 잔, 밥 한 술, 친구 대접을 해본 적이 있던가? 그럼 이 말은 이러면 친구들한테 뭘 쏜다 안 쏜다? 안 쏜다는 거야. 즉 지는 얻어먹으면서 얘들아 남한테 베풀질 않는다는 거죠. 즉 인색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매우 인색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 이렇게 밑줄 쳐준 건 다 성격을 찾아내주면 되는 거야. 자, 주제 넘게 아는 체를 하면서 음양 술수를 타몬. 여러분 이게 뭐냐면 미신만 믿어. 그럼 막 얘들아 미신만 믿고 얘들아 막 정보로만 다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얘는 미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양반이거든요. 양반이면 조선 후기에 얘들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유교적인 덕목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유교나 얘들 아니면 이런 임금님 이런 것들을 충성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계속 얘들아 이런 술수들을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꺼리는 것들을 좋아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 당발복 구산하기 필한 곳을 찾아가며, 여러분 당발복 구산하기라고 하는 뜻을 아래 보시면 여러분 온갖 곳에 무덤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덤을 왜 찾으러 가냐면 명당 자리를 찾으러 다니는 거야. 그럼 얘들 명당 자리 혹시 파묘 봤어? 파묘? 파묘에서도 얘들 점쟁이들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 후손들이 잘 되려면 무덤을 옮겨야 된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도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이 계속 명당 자리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미신을 믿으니까. 그래서 자기 조상한테 일단 묘를 옮겨가지고 자기가 더 잘 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지가 잘해야지. 지가 잘하진 않고 조상이 잘해줘야지. 조상이 명당자를 해가지고 나한테 좋은 거 만들어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인 거야. 피난 곳 다닌다라는 건 여러분 피난 다닌다는 뜻이 아니라 전쟁이 났다는 게 아니라 피난 다니듯이 여기저기 명당자를 찾아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떠돌아다니면 라고 선생님 써놨지? 떠돌아다니면 명당자를 찾고 있다. 자, 올적발적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나갔다 여기저기 명당자를 찾아다니면서 지나가는 길 위에 처자식을 흩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여러분 여기 친정 근처에 왔네? 그럼 아내를 거기다 맡겨.
여기는 여러분 우리 당숙네 집 근처네. 그럼 자기 얘들 아들을 거기다 맡겨. 이런 식으로 자기 가족들한테 소홀히 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챙기는 게 아니라 가족들을 소홀히 대하는 거죠. 즉, 여러분 가장임에도 입에도 얘들아. 여러분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처자식에게 얘들아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준다. 자, 여러분 선생님 위로 올릴게요. 7번째.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면 끼니조차 잊지를 못하더라. 여러분 돈 1,000개나 있었는데 이 사람 이제 돈이 없나 봐. 여기저기 빌붙어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얻어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처자식을 다 어디다 맡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얘들아 뭘 해버렸냐면 경제적으로 지금 얘들아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이런 모습은 여러분 몰랑 양반의 모습이 너무 잘 드러나고 있는 거네. 그래서 몰랑 양반의 그 모습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자, 남을 속여 재물을 차지하려고 해도 두 번째는 속지를 않고 그리고 공남 범용하자 하니 일갓집에 부자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남을 속여가지고 얘들아 사기를 치려고 해도 똑똑하지 않은가 봐요. 두 번째는 속질 않는데요. 그 말은 이 사람이 말주변도 없고 그러니까 얘들아 속이는데 어설프다는 거지. 그리고 공납 범용의 뜻을 보면 나라 돈을 횡령하는 것을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런 나라 돈에 횡령을 하려고 하는데 그 횡령하려고 하더라도 누가 얘들아 연줄이 있어야 횡령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거잖아요. 일가가 뭐냐면 여러분 친척이에요. 친척 집에 부자도 없어서 얘들아 연줄 될 때도 없고 여러분 사기를 치려고 해도 사기를 제대로 치지 못하더라. 즉 여러분 봐봐. 뭐뭐 하려고 해도 뭐뭘 하려고 하니 아니 속고 뭐뭐 하지 않고 문장 사실 비슷해요. 이런 건 대구법이라고 하죠. 그러면 대구법을 사용해서 남을 속이거나 국가 세금을 횡령하는 모습에서 도덕적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횡령, 타락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뜬재물. 여러분 뜬재물이라는 건 여러분 우연히 얻은 재물을 얘기를 해. 그 우연히 얻은 재물을 얘가 좀 자기가 관리 좀 하고 시골과 서울 없이 또 다니면서 계속 싸돌아다니면서 재상가의 청지. 여러분 재상이 왕 다음에 사람이야. 재상가에 가서 아우를 떠는 거야. 저 자리 하나만 주세요. 좀 돈 좀 빌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청지를 하다가 즉 누구한테 빌붙냐면 권력에게 빌붙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권력에게 빌붙어서 여러분 봉변당하고 쫓겨나고 남의 골, 여러분 골이라는 건 마을이야. 남의 마을에 얘들아 검태를 갔다가 여러분 검태의 뜻을 봤더니 얘들아 재물을 긁어 모으는 행동을 하다가 혼검이 나서 얘들아 관아에서 얘들아 벌을 받고 쫓겨나고 그러면 여러분 얘는 남의 방을 가서도 얘들아 사기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재상가에 가서도 얘들아 막 사기치려고 하고 그러다가 계속 봉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여러분 지금 얘도 계속 이거 부정적인 행동들인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다시 할게. 혼인 중매 혼자 들다가 무렴모고 얘들아 뺨을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매 서주다가 막 사기 쳤겠지. 사기 치니까 여러분 이 염치 없는 행동에 얘들아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 사람 빵도 때리고요. 그리고 가대문서. 여러분 가대문서 할 때 얘들아 가짜가 무슨 가짜가? 집가야. 집문서야. 그렇지? 그러면 자기 집문서랑 여러분 이걸 흥정을 붙여서 돈을 받거나 핀잔 먹고 또 자빠지고요. 그럼 여러분 뭘 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욕을 계속 쳐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계속 이 사람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도덕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가대문서 구분 먹고 핀잔 먹고 자빠지고 빵도 맞고 뭐도 하고 열번에 이 사람의 부정적인 행동들을 열거를 해주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 좀 나한테 얘들아 좀 이익이 되지 않을 때 뭐라고 하냐면 불리하다는 말 쓰죠. 그래서 저기가 불리하다야 얘들아. 나한테 불리한 행세는 찌끄렁이라고 표현을 해. 이런 찌끄렁이가 뭐냐면 때를 쓰다는 거거든. 그러면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한 것 같으면 사람들한테 때를 쓰기 시작한대. 안돼 뭐 이러면서 때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위조문서를 만들고 비리호송을 저지른대요. 비리를 저질러서 송사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자기가 송사를 잘 일으키기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 그러면 얘는 사람들한테
친구한테 만약 길을 가다가 이렇게 얘들아 우연히 어깨 이렇게 부딪힐 수 있잖아. 그럼 미안합니다라고 하면 될걸. 얘들아 아이고 어깨 빠진다 막 이러면서 얘들아 사기를 쳐가지고 소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자기한테 불리한 걸 떼쓰면서 계속 돈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떼먹는 사람인 거야. 자, 그리고 부자나 한번 부려볼까? 강원이설로 한번 끼워볼까? 계속 사기칠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엄막이며 보막이며 은점이며 근점이며 이러면 자, 엄막 보막 뜻을 보면 논밭이라고 생각하면 돼. 논밭에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러면 일하는 농민들이 많은 곳이나 은점이 뭐냐면 여러분 광산 은을 캐는 광산. 이러면 금점은 그럼 뭘까 얘들아? 금을 캐는 광산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이런 은광산이나 금광산은 사람들이 얘들아 금 한 번만 캐면 얘들아 뭘 하는 거야? 1억 천금을 얻는 거야.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곳에 왜 오냐면 일할 자리를 구하려고 얘들아 광산으로 오기도 하지만 여기서 자기네도 1억 천금을 얻으려고 광산으로 몰려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다 1억 천금을 위해서 온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대로변에 큰 길가에 뭐가 있냐면 색주가가 있어요. 술 마시고 여자를 파는 곳이 넘쳐나고요. 왜? 1억 천금을 노리려고 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까. 그리고 노름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돈을 쉽게 얻었으니까 쉽게 흥청망청 얘들아 노름하면서 돈 써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 왜 계속 얘들아 명당 자리 찾으면서 돌아다녔던 거 뭔지 알겠어 얘들아? 정말 무덤을 찾는 게 아니라 이런 데다 쓰는 거야. 그러면 그 번 돈을 다 어디다 쓴 거예요? 노름판에, 색주가에 이런 거에 다 돈을 써버린 거야. 그러면 여러분 공간을 여러분 지금 엄막, 보막, 은점, 금점, 대로변, 색주가, 노름판 이러면 공간을 계속 열거했지? 그러면 그 공간을 열거해서 얼마나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쫙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세요. 자, 남북촌의 뚜장이, 여러분 뚜장이는 중매쟁이를 얘기하는데 중매를 서서 사람들을 꿰어가지고 돈 좀 한번 또 벌어볼까? 또 얘들아 여전히 얘들아 이렇게 돈 벌으면 노름판 가서 다 쓰고 또 돈을 얘들아 사람들한테 풀어쳐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산진매, 수진매, 사냥질로 놀러 갈 때 그럼 여러분 산진매, 수진매가 뭐냐면 매야. 매사냥 가는 거야. 매사냥을 갈 때 대종손, 양반자랑 산손 한번 팔아볼까? 이 사람이 여러분 신분이 뭐라고? 양반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대종손집의 양반인데 근데 어쨌든 몰락했지만 그 양반인데 혹시 내가 한번 땅 좀 한번 알아봐 줄까? 뭐 이런 식으로 또 사기치는 거야. 뭘 가지고? 자기 양반 신분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꽁생원이 양반 신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고요. 자신의 신분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계속 등쳐먹고 있는 거예요. 자, 혼인 핑계 어린 딸은 100냥짜리가 돼버렸구나. 그럼 이 말은 여러분 혼인을 핑계로 해서 여러분 자기 어린 딸을요 이렇게 100냥 주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집안의 가장임에도 얘들아 불구하고 뭘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가족들에게 얘들아 지금 책임을 다하지 않아. 정말 무관심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면 가장임에도 정말 무책임하고요. 더 나아가서 어린 딸을 여러분 100냥 주고 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기 아내는 친정에서 살고 있고요. 자식들은 고생살이를 하고 있고요. 이런 아까 일가가 뭐였냐면 친척이라고 했었지? 친척들은요 눈을 하얗게 떠요. 하얗게 뜬다는 건 뭐냐면 눈을 이렇게 치켜 뜬다는 거야. 눈을 치켜 때려보고 그 다음에 친구들은 손가락질을 하더라. 그러면 이러면 지금 여기 둘 다 모두 다 무슨 편법을 쓰고 있냐면 다 문장 구조 비슷해. 다 대구법 쓰고 있어 얘들아. 대구법을 써서 사람들에게 받는 평가를 제시해주고 있고요. 굳이 거쳐 간 곳을 몰라서 나가더니 소문이나 한번 들어볼까. 그러면 저 건너에 꽁생원이 살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 이제 집에 안 들어온대. 집에 안 들어와서 소식이 끊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꽁생원은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집안이 어려워졌어요. 왜냐면 자기가 노름하고 술 마시고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면 집안이 어려워지고 결국은 이 사람도 이 마을에서 사라져버렸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꽁생원에 대한 이야기야. 자, 그럼 이제 다른 우부에 가서 한번 더 정리해볼게 얘들아. 자, 산 넘어서는 여러분 꽹생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꽹생원은 그야말로 하우다 하우. 여러분 우리 고수에 받는 말이 뭐야? 하수지 하수.
하우라는 건 여러분 그냥 정말 밑바닥이라는 뜻이거든. 여기도 하우는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어떤 사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 우부 중에 한 명으로 여러분 꽝생어는 실정 대상이고, 즉 여러분 화자가 비판하는 대상이야. 그런데 이 화자가 여러분 앞에 얘들아 꽁생원에 대해서는 이럴듯 여러분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서술자의 목소리가 직접 나오죠. 와 진짜 제일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항우로다라고 하는 표현은 대상에 대한 여러분 그 부정적 인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부정적인 인식을 여러분 이 화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꼬행생어는요 어떻게 말하냐면 거들러서 한 말 자랑을 한대요. 거들러서 한 말 자랑 뭐냐면 잘난 체 하는 거예요. 거들먹거리면서 잘난 체만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뻥치고 다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선생님이 얘들아 지금 다 연두색으로 밑줄 다 그어놓은 것들 있잖아. 밑줄 긋고 네모 표시한 거, 이거는 모두 다 꽹생원의 성격을 보여주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여기 표현법을 써놨죠. 이 표현법은 누구의 표현법이냐면 여러분 이 대장부의 결기로다의 표현법이야. 거들어서가 아니라 얘들아. 자, 여러분 지금 화자는 꽹생원이 막 거들먹거리고 잘난 체하는 모습을 보고 서술자가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와 사내대장부의 아주 기계가 뛰어나구나. 사내대장부의 결심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화자가 꽹생원의 저런 거들먹거리고 잘난 척하는 모습 보면서 와 사내대장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진짜 사내대장부라고 칭찬하고 있는 걸까? 반대로 얘기하는 거지. 이런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표현법을 써야 돼? 반어법이야. 맞아.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는 와 사내대장부, 대장부 중에서도 사내대장부야 이렇게 칭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속으로 보면 저것도 남자냐? 저것도 사람이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떤 태도를 비판하고 있냐면 거들먹거리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자, 어떤 부분이 얘들아 부정적인지를 한번 볼게요. 동네 어른을 몰라봐요. 일단 몰라볼 수는 있어. 그런데 이러면 이소능장 욕하기. 나이가 어린 놈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욕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뭘 안 지키고 있냐면 우리 3강 5륜에 해당하는 당뇨유서를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노른을 공경하는 거. 자, 옷을 찢고 갓을 부수면서 사람 치고 말았다고 떼를 쓰고요. 이러면 아까 그 누구보다 더하네. 이러면 꽁생원보다 더해. 얘는 막 얘들아 옷 벗고 난리가 나는 거야. 남의 가구 겉하고 이거 쓰레기지. 자, 그 다음에 투장을 간 곳에 이러면 투장이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그것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 이제 사람 매장하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얘들아 이제 죽으면 이런 매장을 하잖아요. 그 매장하는 곳에서 간단하게 얘들아 이제 음식을 차리거든요. 근데 그 음식은 나눠 먹지 않아요. 근데 거기 가서 떡 달라고 해요. 모르는 사람의 얘들아 장례식에 가서 떡 달라고 얘기를 한대. 뻔뻔한 거지. 그리고 친척집에 가서 친척집에 있는 소를 자기네 집으로 그냥 끌고 와버려요. 이것도 뻔뻔한 놈인 거지. 그리고 얘들아 매일같이 사람들과 주먹다짐을 하고 있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행동들을 보면 열거법 쓰고 있는 거 알겠지? 그럼 이 열거법을 통해서 얼마나 윤리에 어긋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얘는 또 부잣집에 가서는 친한체를 하면서 친한 사람 이간질을 해. 그리고 월수돈, 이런 매월 갚겠다는 돈, 일수돈, 며칠 나눠서 갚겠다라고 하는 돈, 장별리, 여러분 이건 돈을 빌리고 얘가 받는 이자, 그 다음에 장책에 이거 다 얘들아 내가 돈을 빌리고서 계산하는 거. 즉 여러분 얘가 계속 돈 빌리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사채를 하는 거예요. 사채 고리대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채와 고리대금으로 얘들 관련된 행위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러면서 얘도 사채도 많이 쓰고 이렇게 얘들아 이자를 갚을 게 너무 많다는 거야. 제 부모에게는 몹쓸 행사를 해. 그러니까 얘들아 효자가 아니라 불효자라는 거지. 자, 어떻게 하고 있냐면 투정꾼은 좋아해서 손목 잡고 술거네요. 여러분 투정꾼은 뭐 하냐면 투전이라고 하는 게 얘들아 여러분 강아지들 개들이나 소들 있잖아요. 얘네들 싸움 붙어요. 그래서
그 싸움을 강아지들이나 얘네들 싸움 붙인 다음에 투견이란 말 들어봤지 얘들아? 투란 말 들어봤지? 투랑 투견을 해가지고 얘네들한테 돈을 얘들아 그 경마처럼 돈을 막 넣어가지고 돈 버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름하는 거지. 내가 얘네들한테 걸어가지고 얘네가 승리하면 내가 그 돈 갖고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한테 얘들아 손목 잡고 계속 술권한다는 거야. 아유 이 와가지고 내 술 한 잔 받으시오 막 이러면서 되게 찰갑게 굴잖아. 그리고 제 처자는 뭐다 보면서 얘들아 놀이개로 다른 여자한테는 정표를 줘요. 그리고 자식 노릇은 못하면서 제 자식은 귀히 여겨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기는 얘들아 불효자인데 자기 자식은 여러분 효자가 되길 바라고 자기는 자식이면 끔찍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며느리는 들볶으면서 봉양 잘못을 호령을 해. 며느리는 얘들아 며느리 자식 아닌가? 근데 며느리는 맨날 얘들아 시아버지 노릇을 하고 그러면서 이런 며느리한테 계속 잘못을 명령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 가족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친절하게 대하고 가족인 대상들한테는 되게 살갑게 굴지도 않네. 그리고 이러면 그 가족이 아닌 대상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노름하는 사람. 다른 여자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대구법이랑 여러분 열거법이랑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을 하면서 노름꾼이나 다른 여자들에게는 쓸데없이 잘하면서 가족들에게는 무심한 여러분 이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기둥 베고 들볶으면서 기둥 베고 벽돌아라 천하남봉자칭하니 여러분 남봉꾼이 뭐야? 남봉꾼은 이런 자 개처만인 애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행동이 이런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 그런 남봉꾼을 스스로 얘들아 칭하고 다닌대요. 자기가 나 남봉꾼이야 막 이러면서 자기가 거들먹거리면서 다니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조폭들이라 자기 조폭이라고 얘가 뽐내면서 다니는 느낌?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넘어가세요. 여기까지 빈칸 나눴을까? 네. 자, 그럼 넘어갈게. 40번.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뻔뻔하고 여러분 정말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도 뭘 하고 있어요?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그리고 주리를 틀려서 경친 것을 여러분 주리를 틀려봤대. 주리를 틀었다는 건 여러분 뭘 받았냐면 형벌을 받은 거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리를 틀어본 적 있어요, 얘들아? 선생님은 저 민속촌에 가가지고 얘들아 친구들이랑 수학여행 가가지고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주리 틀어보자 한번 해가지고 주리 틀었는데 내가 졌거든? 안 잤는데 내가 시험 졸라 나 진짜 너무 아파서 진짜 얘가 요게 지금도 나와. 얘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X자로 다리를 이렇게 나무로 하잖아요. 얘 방송에서 보면서 하는 거 죽어나가잖아. 진짜 그럴만해. 너무 아파. 이렇게 묻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만 했는데 여기가 찢어나갈 것처럼 너무 아픈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멍이 이렇게 들었거든 얘들아. 그래서 애들한테 진짜 이거 뭐냐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진짜 너무 아파. 근데 여러분 줄이 아무 때나 트는 거 아니야. 대역죄인들한테만 틀어. 여러분 조선시대는 대부분 얘들아 좀 사소한 벌들은 대부분 태명이었어요. 매를 받는 거였거든요. 그 매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곤장을 맨날 맞는 게 아니고 아주 얇은 매들 있지. 종아리 맞는 그런 벌도 있고 얇게 요 정도 매도 있고 요 정도 매도 있고 매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벌들이었는데 근데 나 주리를 틀었다? 대역죄인이야. 근데 지가 대역의 죄를 지은 거야.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근데 아까 앞에 나온 거 보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겠지? 이런 죄를 지어서 이들 주리를 틀은 거를 옷 벗고 다니면서 자기 자랑을 하고 다니네. 나 주리 틀어봤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얘들아 이 사람은 얘들아 진짜 얘들아 완전 뻔뻔함에 그치.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반성을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겠지? 그거를 여러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부정적인 행위를 하고도 정말 뻔뻔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떳떳함이지 얘들아. 그리고 뻔뻔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떳떳한 행위를 그리고 하다고 합리화시키면서 계속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이 안방이고요. 투전방이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 지금 문장 구조가 비슷하니까 대구도 썼지만 술집 A, 안방 B라고 하면 A는 B, A는 B야. 여러분 무슨 표현법이야? 비운유야. 그래서 여러분 이 술집을 안방같이 생각한다는 거야. 투전방을 사랑방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즉 집에 온다는 거야 안 온다는 거예요?
집에 오질 않고 맨날 여러분 술 마시고 여러분 노름판에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기보다는 여러분 대부분 이제 술집과 그 다음에 도박판을 전전하면서 다니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늙은 부모 병든 처자 손톱 발톱 제쳐가면서 잠 못 들고 길쌈. 여러분 길쌈이 뭐냐면 바느질. 여러분 바느질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 그 돈 번 돈을 다 가져가서 술 내기로 다 흥청망청 써버려요. 여러분 노모와 노부가 그 다음에 얘들아 또 자기 처자식들이 얘들아 애써서 만들어서 돈 벌어놓으면 그걸 얘들아 다 노름에 써버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도박에 탕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 책망 없이 버린 몸이 무슨 생애를 못해서 자 생계를 잊지를 못한대. 자, 이 말은 뭐냐면 잘못됐으면 이거는 근데 부모도 잘못 키운 거야. 자기 자식이 이렇게 잘못했으면 여러분 바느질을 해가지고 돈을 줄 게 아니라 얘가 첫 때려서라도 요즘 때리면 안 되지만 아니라 정신교육 시켜야지. 책망, 잘잘못을 얘들아 알려주는 사람 없이 이렇게 얘들아 버려진 몸이라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면 일단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찌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까? 당연하지. 생계 유지 못해. 가족 책임 당연히 못 지는 사람이야. 그래서 누이 자식, 조카 자식, 색주가로 다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누이랑 그 다음에 자기 자식이랑 조카 자식들까지 얘들아 몸 파는 곳에 다 팔아버렸어. 부모가 걱정하면 에이 와락하면서 성질을 내버리고 안 하기 얘들아 이제 자기 아내가 이러지 마세요 잔소리라도 하면 그러면 여러분 밥상 치고 계집을 때려요. 이러면 절대 만나면 안 되는 3대의 악조건 다 있는 거야. 술 도박하죠. 그 다음에 얘들아 여자 때리죠. 그리고 얘들아 욕하고 도박하고 나쁜 짓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에게 인간답지 않은 행동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윤리의식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즉 어떤 표현법을 써 얘들아 계속 행위들을 다 나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열거를 통해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들을 묘사를 해주는 거야. 도망산에 매를 썼나? 저녁 굶고 또 집을 나가버려. 이러면 맨날 집을 나가니까 어디 도망가나?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이러면 도망산이라는 산 없어 얘들아. 그래서 도망가는 건가? 이렇게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도망산에는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저녁을 굶고 도망가듯 나가는 뺑생원의 행태를 풍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풍자하고 있다. 포청기 신대였는지 듣도 보도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러면 집을 나가고 나서는 이러면 이제 포청이 어디야 얘들아? 포청? 관아. 여러분 감옥에 갔는지 소식을 들을 수가 없대요. 딱 하나만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 작품은 인물들의 얘들아 행위를 여러분 열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인물들의 행위를 많이 보여줘서 인물의 성격을 우리가 찾게끔 만들어. 여러분 이건 말하기 방식을 써고 있어? 보여주기 방식을 쓰는 거야? 보여주기야. 맞아. 그래서 얘는 보여주기 방식을 사용해서 인물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인물의 행위들을 설명하고 근데 여러분 이 행위들이 여러분 행위가 여러분 간접적인 인물의 성격을 보여주지만 행위가 사실적으로 제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좀 구분을 해줘야 돼.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얘들아 그 시집살이 노래는 사실 민요여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만약에 비문학들 먼저 진도 쑥 나가고 좀 이러면 그 진도가 좀 타이트하면 그러면 시집살이 노래는 선생님 다음 주쯤 좀 보면서 선생님 영상 찍어놓은 것들이 있거든. 그거 줄게. 알겠지? 그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은 비문학들부터 나갈게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